1994년 1월 1일 새벽 6시 포항 호미곶 해변에서 3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안으로 몰려들던 날이었죠. 그 속에서 3명의 50대의 여성이 증발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세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까운 사이였죠. 매년 새해가 되면 함께 포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돋이를 보는 게 그들만의 전통이었어요. 1993년 12월 31일 오후 세 사람은 포항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출발해 포항역에서 만났죠. 역 앞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해돋이를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한 건 1월 2일 오후였어요.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관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세 사람은 새벽 5시쯤 나갔다고 했죠. 해변으로 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색팀이 호미곶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신발 한 짝, 가방 하나, 심지어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졌죠. 당시는 CCTV가 흔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포항역에도 카메라가 없었어요. 목격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새해 첫날 해변은 수천 명의 인파로 붐볐습니다. 그 속에서 3명의 중년 여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사는 빠르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각각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죠. 평범한 가정주부들이었어요. 특별한 적도 없었고 빚도 없었습니다. 실종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들의 이름은 김순자, 박영희, 최미선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51살이었어요. 포항에서 30km 떨어진 경주에 살았습니다. 남편과 슬하에 2딸을 뒀죠.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다고 합니다. 동창회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영희 씨는 52살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과묵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미선 씨는 50살이었어요. 세 사람 중 가장 어렸죠.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여행 계획은 항상 최미선 씨가 짰습니다. 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단짝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관계가 이어졌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주 만났죠. 1년에 4번은 꼭 모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새해 해돋이 여행은 특별했어요. 1987년부터 시작한 전통이었죠. 매년 빠짐없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여관에 묵었고 같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여관 주인은 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항상 밝고 즐거워 보였죠.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들어올 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여관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세 사람은 밤 11시쯤 숙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 해 뜨기 전에 나가야 한다면서 일찍 일어나셨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인사하고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4시 포항역에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갔죠. 짐을 풀고 저녁 6시에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인도 그들을 기억했어요. 단골이었어요. 매년 같은 음식을 주문하셨죠. 그날도 회를 시키셨어요. 소주 한 병 마시고 가셨습니다. 평소처럼 즐거워 보였어요. 저녁 8시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새벽 5시에 여관을 나선 것까지는 확인됐죠.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해변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혹시 바다에 빠진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파도에 휩쓸렸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죠. 실종이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불분명했어요. 세 사람 모두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금전 관계도 깨끗했고 특별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제로 굳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어요.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죠. 가족들만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1994년이 지나고 1995년이 왔습니다. 여전히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사라졌죠. 가족들은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2002년 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의 첫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성은 세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4년 1월 2일 오후 2시 경주 동부 경찰서에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의 남편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포항에 해돋이 보러 갔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경찰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해 연휴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시간 후 대구에서도 같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박영희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후 부산에서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됐죠. 세 건의 신고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포항 해돋이 여행, 연락 두절, 귀가 불가. 경찰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1월 3일 새벽 포항 경찰서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팀장은 이철수 경위였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3명이 동시에 실종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숙소부터 확인합시다. 수사팀은 세 사람이 묵었던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오래된 2층 건물이었죠. 여관 주인 김덕수 씨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여관을 30년 넘게 운영해왔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단골이었어요. 7번째 방문이었죠. 매년 같은 방을 쓰셨습니다. 2층 맨 끝방이었어요. 수사팀이 방을 확인했습니다. 침대 3개가 놓인 작은 방이었어요. 짐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가방 3개, 옷가지들, 세면도구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귀중품도 그대로였죠. 지갑, 신분증, 현금까지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실종이라면 이런 것들을 챙겼을 텐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새벽에 나가실 때 뭔가 들고 나가셨나요? 이철수 경위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맨손이었어요. 가방도 안 들고 나가셨죠. 해 보러 가는 거니까 간편하게 나가신 것 같았어요. 짐은 감식팀이 투입됐습니다. 방 안 곳곳을 조사했어요. 문손잡이, 창문, 침대 프레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죠. 하지만 세 사람의 지문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흔 반응 검사도 실시했어요. 루미놀 용액을 뿌려 방 안을 살펴봤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혈흔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방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감식반장이 보고했죠. 수사팀은 여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목격자가 있을까 해서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죠. 새해 첫날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었거든요. 목격자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다음으로 수사팀은 호미곶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해변은 넓었어요. 일출 명소로 유명한 곳이었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 넓은 곳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수사관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해변 수색이 시작됐어요. 경찰견까지 동원했죠.
모래사장을 따라 수 킬로미터를 뒤졌습니다. 바위 틈새, 방파제 아래, 심지어 근처 야산까지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조차 없었어요. 새해 전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모래는 온통 발자국 천지였죠. 그 중에서 세 사람의 것을 구별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건 아닐까요? 한 수사관이 물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경위는 고개를 저었죠. 세 명이 동시에 빠질 수는 없어요.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가 구조를 요청했을 겁니다. 신발이나 옷가지라도 남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해경에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바다에 시신이 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배를 띄워 연안을 수색했어요. 사흘 동안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어요. 수사팀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철수 경위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세 명이 동시에 실종됐다는 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데려간 거 아닐까요? 하지만 동기가 불분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평범한 주부들이었어요. 적이 있을 리 없었죠. 금전 관계도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하나씩 만나 조사했어요. 김순자 씨의 남편은 55살이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딸 둘은 각각 28살, 25살이었어요. 아내는 평소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특히 박영희 씨, 최미선 씨와는 정말 가까웠죠. 매년 이맘때면 꼭 포항에 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침울했어요. 최근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거나, 금전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박영희 씨의 남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최미선 씨의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세 가정 모두 평온했다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세 사람의 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했을 때였습니다. 실종 전날인 12월 31일, 세 사람은 각각 여러 통의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가족들과의 통화, 친구들과의 통화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밤 11시 이후로 모든 통화가 끊겼습니다. 여관에 도착하고 나서는 전화를 안 한 거네요. 한 수사관이 말했어요. 아니요, 정확히는 새벽 5시까지는 휴대폰이 켜져 있었어요. 기지국 기록을 보면 포항 시내에서 신호가 잡혔거든요. 통신 기록 분석 전문가가 설명했죠. 그러다가 새벽 5시 10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요. 이상했어요. 휴대폰을 껐거나 배터리가 나갔거나 아니면 기기가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었죠. 해변에 휴대폰을 두고 간 걸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관방에도 휴대폰이 없었어요. 가방 안을 다 뒤져봤는데 없었죠. 수사팀은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세 사람의 마지막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여관에서 해변으로 가는 길목 어딘가였어요. 정확한 지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죠. 해변으로 가는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근 야산, 공터, 버려진 건물까지 모두 뒤졌어요. 혹시 휴대폰이라도 떨어져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족들의 증언을 종합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세 사람은 단순히 해돋이만 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도 있었다고 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얘기를 나눌 거라고. 최미선 씨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만 했죠. 세 사람이 의논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철수 경위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출발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12월 29일쯤이었을 겁니다. 수사팀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순자 씨의 남편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박영희 씨는 남편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딸이 들었다고 했죠.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최미선 이모님과 통화하시더라고요. 박영희 씨의 큰딸이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잘은 못 들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 사람이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요. 중요한 결정. 세 사람이 의논해야 할 일. 수사팀은 이 대목에서 주목했습니다. 혹시 그 중요한 일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금전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 수사관이 의견을 냈죠. 세 분이 함께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을 계획한다거나. 수사팀은 세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시기에 목돈을 인출했더라고요. 1993년 11월 중순 각자 200만 원씩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총 600만 원이었죠. 이게 무슨 돈일까요? 공동으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요. 가족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세 사람 모두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계모임 회비 아닐까요? 한 수사관이 추측했습니다. 여성들끼리 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 돈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회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계모임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며칠 후 한 동창생이 연락해 왔어요. 맞아요. 걔가 있었어요. 작은 모임이었는데 5명이 했죠. 그 동창생의 이름은 정혜숙 씨였습니다. 51살이었어요. 누구누구였나요? 저랑 김순자 언니, 박영희 언니, 최미선 언니,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어요. 5명 중 3명이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정혜숙 씨와 또 다른 동창생이었어요. 나머지 한 분은 누구죠? 이명자 언니예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수사팀은 즉시 이명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연결이 안 됐죠. 서울까지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이철수 경위가 결정했어요. 이틀 후 수사관 2명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이명자 씨의 주소를 확인하고 집을 찾아갔죠. 아파트 10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에 안 계신가 봅니다. 경비실에 물어봤습니다. 천호 아주머니요? 며칠 전에 나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언제 나가셨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실종 사건 직후였습니다. 수사팀은 이명자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죠. 아내는 지금 친정에 가 있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간호하러 갔습니다. 연락이 닿나요? 가끔 전화해요. 왜 그러시는데요? 수사팀은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명자 씨의 남편은 놀란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전해주세요. 빨리 연락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명자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친한 친구 3명이 실종됐는데 연락조차 하지 않다니. 수상한 행동이었죠. 이명자 씨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철수 경위가 지시했어요. 친정 주소를 확인하고 수사관들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였어요. 서울에서 5시간 거리였죠. 다음 날 오후 수사관들이 이명자 씨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주택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성이 나왔죠. 이명자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입니다. 포항 실종 사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이명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자리에 앉았죠. 김순자 씨, 박영희 씨, 최미선 씨와 친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실종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셨나요? 경찰이 찾고 있었는데요. 이명자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전화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실종됐는데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요? 이명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죠. 수사관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계모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5명이서요. 네, 했어요. 그 계모임에서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금전 문제라거나.
이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개였어요. 작년 11월에 각자 200만 원씩 찾으셨더라고요. 그게 걔 돈인가요? 맞아요. 걔 돈이었어요. 그 돈은 어디에 쓰셨죠? 이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썼어요. 수사관들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죠. 세 분이 포항에 가기 전에 특별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했다면서요? 이명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정말요? 같은 계모임 회원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진짜 몰라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명자 씨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사관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걔 돈 얘기할 때 표정이 이상했죠. 이명자 씨를 더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명자 씨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태도가 수상했을 뿐이었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994년 2월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여전히 세 사람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죠. 수사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쉼터를 뒤졌어요. 혹시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수배 전단을 뿌렸어요. 세 사람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담은 전단지였죠. 경찰서, 주민센터, 버스터미널마다 붙였습니다. 제보 전화가 몇 건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오인이거나 장난 전화였죠. 실질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사건을 다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었죠. 같은 내용만 반복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식어갔어요.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죠. 새로운 단서가 없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경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철수 경위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3월이 되자 수사팀이 축소됐습니다. 더 이상 투입할 인력이 없었어요. 다른 사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이철수 경위만 남아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틈틈이 조사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진전은 없었죠. 여름이 왔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남편들은 생계를 꾸려야 했고 자녀들은 학업과 직장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김순자 씨의 남편이 이철수 경위에게 물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이철수 경위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995년이 밝았습니다. 실종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죠.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혹시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조사하기로 했죠. 이철수 경위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어요. 틈만 나면 기록을 들춰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그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특히 이명자 씨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이 지나갔어요. 가족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죠. 김순자 씨의 남편은 재혼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내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죠. 딸들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박영희 씨의 남편은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아내 없이는 할 수 없었죠.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최미선 씨의 남편도 식당을 접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죠. 다른 일을 찾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세 가정 모두 큰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1999년, 2000년, 200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거의 잊었어요. 가끔 미제 사건 특집 프로그램에서 다뤄질 뿐이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어느 날이었어요. 포항 경찰서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1994년 실종 사건 담당자를 만나고 싶어요. 접수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사건 말씀이신가요? 포항 해돋이 실종 사건이요. 3명이 사라진 그 사건. 경찰관은 기록을 뒤적거렸어요.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죠. 아, 이 사건이군요. 지금은 담당자가 없는데요.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럼 당시 수사했던 분은 안 계세요? 이철수 경감님이 계시긴 한데 지금은 다른 팀에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만나야 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이철수 경감에게 연락했어요. 10분 후 이철수 경감이 내려왔죠.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1994년 실종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이철수 경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합시다. 조사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혜숙이에요. 실종된 세 분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철수 경감은 즉시 기억해냈습니다. 개모임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죠. 아, 그때 조사했던 분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혜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백하고 싶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수 경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날 밤 거기 없었어요. 하지만 이명자 언니한테서 들었어요. 이명자 씨가 뭐라고 했죠? 정혜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고였대요. 그날 밤 해변에서 다툼이 있었대요. 그리고 목소리가 끊겼어요. 그리고요? 세 사람이 바다에 빠졌대요. 이명자 언니가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대요. 이철수 경감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8년이나 지났는데. 죄송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명자 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기도 책임이 있다고 경찰에 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말하는 거죠? 정혜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새 언니들이 저를 원망하는 꿈을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철수 경감은 즉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명자 씨가 뭐라고 했는지, 언제 들었는지, 전부 다요. 정혜숙 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진실의 첫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해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8년을 숨겼던 비밀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생의 고백, 그날 밤의 다툼, 그리고 바다. 이명자 씨는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혜숙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경찰이 이명자 씨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혜숙 씨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명자 언니가 전화했어요. 1994년 1월 5일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혜숙 씨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새 언니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어떤 사고요? 자세히는 안 말했어요. 그냥 바다에 빠졌다고만 했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구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고 했어요. 이철수 경감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명자 씨도 그날 밤 포항에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정혜숙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명자 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경찰이 알면 자기도 잡혀간다고 했죠.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냥 입을 다문 겁니까? 죄송해요. 너무 겁이 났어요. 저도 공범이 되는 건 아닌가 싶었죠. 이철수 경감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8년 동안 진실을 숨겨왔다니. 하지만 일단 침착하게 진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 후에 이명자 씨와 연락했나요? 몇 번 통화했어요. 이명자 언니는 계속 불안해했죠. 혹시 제가 경찰에 말할까 봐 확인 전화를 자주 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죠?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왜 지금 마음이 바뀐 겁니까? 정혜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유가족들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요.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철수 경감은 진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명자 씨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전부 말해주세요. 정혜숙 씨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다툼이 있었대요. 돈 문제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계모임 돈 말이에요. 계모임 돈이요? 네. 우리 5명이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각자 200만 원씩 냈으니까 1000만 원이었죠.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나요? 원래는 공동으로 작은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옷 가게를 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명자 언니가 그 돈을 썼대요. 이철수 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허락 없이 썼다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썼다고 했대요.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만 다른 언니들이 화를 냈대요. 그래서 포항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군요. 맞아요. 그날 밤 해변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점점 격해졌대요.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정혜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건가요? 이명자 언니 말로는 그랬대요. 실수로 밀쳤는데 한 사람이 바다로 떨어졌대요. 다른 사람들이 구하려다가 같이 빠졌다고 했어요. 그럼 이명자 씨는 왜 안 빠졌죠?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말 안 하더라고요. 이철수 경감은 진술 내용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3명이 동시에 바다에 빠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설령 1명이 빠지더라도 나머지 2명이 같이 빠질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명자 씨 연락처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 만나자고 하세요. 정혜숙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안 받네요. 계속 걸어보세요. 5번을 더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죠. 이상하네요. 보통은 잘 받는데. 이철수 경감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명자 씨 주소 알아요? 네, 서울이에요.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이철수 경감은 팀원 3명을 소집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서울로 출발했죠. 오후 3시 수사팀은 이명자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8년 전 그 아파트였어요. 여전히 같은 곳에 살고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명자 씨 맞으십니까?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이명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이 자리에 앉았죠. 1994년 포항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오늘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당신이 그날 밤 포항에 있었다는 제보입니다. 이명자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정혜숙 씨가 진술했어요. 당신이 직접 전화해서 사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명자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철수 경감이 다그쳤습니다. 8년 동안 숨긴 거죠? 그날 밤 당신도 거기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명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명자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이명자 씨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그날 포항에 갔어요. 몰래 갔죠. 왜 몰래 갔나요? 새 언니들한테 미리 말 안 했어요. 깜짝 등장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걔 돈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돈을 쓴 거 들켰거든요. 어떻게 쓴 겁니까? 남편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이철수 경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화를 낸 거군요. 네, 엄청 화를 냈어요. 배신했다고, 도둑질했다고 했죠. 저도 변명했어요. 곧 갚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게 새벽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요, 전날 밤이었어요. 12월 31일 밤 11시쯤이었어요. 이명자 씨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여관 방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대화했죠.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누가 제일 화를 냈나요? 순자 언니였어요. 제일 격하게 반응했죠. 당장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못 갚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세 언니 모두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방에서 나왔어요. 여관에 있으면 주인이 들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해변으로 가자고 했죠. 새벽에요? 아니요, 자정쯤이었어요. 4명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해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명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듯 했어요. 계속 다퉜어요. 언성이 높아졌죠. 순자 언니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넘어졌고요. 그 다음은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영희 언니가 저를 잡았어요. 일어나지 말라고 했죠. 미선 언니도 다가왔어요. 이명자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3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무서웠어요. 뭘 하려는 건지 몰랐죠. 폭행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협박했어요. 일주일 안에 돈을 갚으라고 했죠. 못 갚으면 남편한테 전부 말하겠다고 했어요. 이철수 경감은 의아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명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30년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죠. 그래서요? 순자 언니를 밀었어요. 세게요. 이철수 경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디로 밀었나요? 바다 쪽으로요. 파도가 센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건가요? 네, 순자 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영희 언니랑 미선 언니가 놀라서 달려갔죠. 순자 언니를 구하려고요. 이명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셌어요. 영희 언니도 휩쓸렸고 미선 언니도 균형을 잃었어요. 3명이 다 빠진 건가요? 네,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구조를 요청했어야죠. 이철수 경감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밀은 거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철수 경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시신이라도 찾아봤어야죠. 무서워서 못했어요. 서울로 바로 도망쳤죠. 그리고 며칠 후에 실종 신고가 났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때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겁이 났어요. 제가 살인죄로 잡혀갈까 봐요. 그래서 숨기기로 했죠. 이명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8년 동안 매일 악몽을 꿨어요. 새 언니들이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이철수 경감은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제가 한 짓을 다 말할게요.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이명자 씨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 세세하게 말했죠. 하지만 이철수 경감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서 3명을 밀 수 있었나요? 아니요. 순자 언니 1명만 밀었어요. 나머지는 구하려다 같이 빠진 거예요.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이철수 경감은 팀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명자 씨, 당신 진술에는 모순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사람이 동시에 바다에 빠지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해요. 당신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이명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혼자 한 거 맞아요. 정말요?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철수 경감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공범이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나중에 들키면 더 불리해집니다. 이명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말 없어요. 저 혼자 했다고요. 하지만 수사팀은 믿지 않았습니다. 일단 동행해야겠어요.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명자 씨는 체포됐습니다. 포항 경찰서로 압송됐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의학 팀이 투입됐어요. 당시 증거물을 다시 분석하기로 했죠. 여관방에서 가져온 침대 시트, 베개, 옷가지 등을 재검사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혹시 모를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최신 DNA 감식 기술을 동원했어요. 1994년에는 불가능했던 미세 분석이 가능해졌죠.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대 시트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법의학 팀장이 보고했어요. 루미놀 반응에서는 안 나왔던 건데요. 워낙 미량이라 당시 기술로는 검출이 안 됐던 거죠. 지금은 가능합니다. DNA는 누구 건가요? 실종자 중 1명과 일치합니다. 김순자 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철수 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침대에 피가 있었다. 그럼 해변이 아니라 방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자 씨의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자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방에서 피가 나왔어요. 김순자 씨 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명자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해변에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에서 뭔가 있었죠? 폭행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하지만 표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철수 경감은 확신했습니다. 이명자 씨가 전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마도 공범이 있을 거라는 걸. 그렇다면 공범은 누구일까요? 이철수 경감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명자 씨, 지금 당신은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범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명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공범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럼 당신 혼자서 3명을 바다에 빠뜨렸다는 건가요? 믿기 힘든데요. 사실이에요. 이철수 경감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정혜숙 씨한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해보세요.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새 언니들이 바다에 빠졌다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이명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혼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혼자서요? 왜 그런 표현을 썼죠? 이명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수 경감이 다그쳤어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 더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이명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팀원 1명이 들어왔습니다. 경감님, 잠깐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수 경감이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죠? 통화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1994년 1월 1일 새벽, 이명자 씨 휴대폰에서 전화가 한 통 나갔어요. 누구한테요? 정혜숙 씨한테가 아니에요. 다른 번호예요. 누구 번호죠? 확인해 봤더니
계모임 회원 중 한 명이에요. 바로 김순자 씨의 남편입니다. 이철수 경감은 놀랐습니다. 김순자 씨 남편이요?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그것도 새벽 2시예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죠. 통화 시간은요? 3분 정도입니다. 이철수 경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이명자 씨가 김순자 씨의 남편한테 전화했을까요? 그것도 한밤중에요. 김순자 씨 남편을 소환하세요. 지금 당장요. 팀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김순자 씨의 남편 김철민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1994년 1월 1일 새벽 이명자 씨한테서 전화를 받으셨죠? 김철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새벽 2시에 3분간 통화하셨습니다. 김철민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 그때요. 별 내용 아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새벽 2시에 안부 전화요?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이철수 경감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김철민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날 밤 포항에 있었어요. 폭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당신도 포항에 있었다고요? 네. 아내를 따라갔어요. 몰래요. 왜요? 의심스러웠거든요. 아내가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뒤를 밟았습니다. 이철수 경감은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봤나요? 해변에서 4명이 다투는 걸 봤어요. 아내랑 친구들이었죠. 이명자 씨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싸움이 격해지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밀고 당기고. 그러다가 김철민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어요. 이명자 씨가 밀었어요. 그 다음은요? 저는 놀라서 달려갔어요. 하지만 늦었죠. 이미 아내는 물에 빠진 후였어요. 다른 2사람은요? 구하려다 같이 빠졌어요. 저도 구하려고 했지만 파도가 너무 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김철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김철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명자 씨가 애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가 살인자가 된다고요. 사고였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입을 다문 겁니까? 죄송해요.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이명자 씨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사고였으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이철수 경감은 분노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도요? 그래도 신고 안 한 겁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후회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고 이제 와서 말하면 저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이철수 경감은 김철민 씨도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도 증거인멸죄와 범인 도피 방조죄로 기소될 겁니다. 김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수하겠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자 씨와 김철민 씨 2사람 모두 그날 밤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진실을 숨겼죠.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살인이었을까요? 그리고 2사람의 진술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철수 경감은 2사람을 대질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조사실에 앉혀놓고 각자의 진술을 확인했어요. 이명자 씨, 당신은 김순자 씨를 밀었다고 했죠? 네, 실수로요. 김철민 씨, 당신은 목격했다고 했고요? 네, 맞아요. 그럼 2사람 진술이 일치하네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철수 경감은 법의학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관 방 침대에서 김순자 씨의 피가 나왔어요. 왜 방에 피가 있을까요? 해변에서 사고가 났다면서요? 2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하세요.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명자 씨와 김철민 씨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전부 말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살인죄로 기소될 겁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명자 씨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방에서 먼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범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남편까지 연루된 이 사건. 8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지켜왔죠. 하지만 방에서 발견된 혈흔은 또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과연 해변이 아니라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숨겨진 마지막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명자 씨의 두 번째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방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말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이철수 경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계속하세요. 12월 31일 밤 11시쯤이었어요. 4명이 방에 모였죠. 저랑 순자 언니, 영희 언니, 미선 언니. 그래서요? 돈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1,000만 원을 쓴 거 말이에요. 세 언니 모두 화가 났죠. 특히 순자 언니가 제일 심했어요. 이명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 언니가 저를 때렸어요. 뺨을 때렸죠. 도둑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요? 저도 화가 났어요. 맞받아쳤죠.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김철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봤나요? 방 안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창문으로 봤어요. 저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철수 경감은 놀랐습니다. 밖에서요? 무슨 말이죠? 김철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따라 포항에 왔어요. 하지만 여관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죠. 밖에서 지켜봤어요. 왜요? 아내가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2층 방 창문으로 싸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나요?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다가 김철민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요? 순자가 쓰러지는 게 보였어요. 이철수 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쓰러졌다고요? 어떻게요? 이명자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제가 밀었어요. 3개. 순자 언니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죠. 그래서 피가 난 거군요. 네, 많이 났어요. 저는 놀라서 얼어붙었죠. 영희 언니랑 미선 언니도 당황했고요. 그 다음은요? 순자 언니가 정신을 잃었어요. 호흡도 약해졌죠.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이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언니가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죠. 경찰이 개입하면 제가 폭행죄로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영희 언니가 절충안을 냈어요. 일단 순자 언니를 해변으로 데려가자고요. 거기서 정신이 들면 병원에 가고 안 되면 그때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죠. 이철수 경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머리를 다친 사람을 병원이 아니라 해변으로 데려간다고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판단력이 없었죠. 그냥 따랐어요. 김철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순간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내가 다쳤으니까요. 그래서요? 4명이 모두 놀랐죠. 제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따라왔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도 해변으로 가자는데 동의한 건가요? 김철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동의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이철수 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가 더 있죠? 왜 해변으로 갔나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이명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순자 언니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머리를 부딪혔을 때 바로 죽은 것 같아요. 맥박이 없었거든요. 미선 언니가 확인했어요. 이철수 경감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해변으로 간 건 시신을 버리려고요. 이명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바다에 빠뜨리면 사고사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탓도 아니고 그냥 불운한 사고로요. 그래서 4명이 모두 공모한 겁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김철민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아내가 죽었으니 범인을 처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차라리 사고로 만들고 이명자 씨를 살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이철수 경감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해변으로 간 거군요. 시신을 들고요. 네, 새벽 1시쯤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바다에 던진 건가요? 이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도가 센 곳에 던졌어요. 시신이 멀리 떠내려가길 바랐죠. 다른 2사람은요? 박영희 씨랑 최미선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명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말하세요. 2사람도 바다에 빠졌어요. 왜요? 왜 2사람까지 빠진 겁니까? 이명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언니 시신을 던진 후에 미선 언니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돌변했다고요? 자기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했어요. 죄책감에 못 견디겠다고요.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했죠. 김철민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와 이명자 씨는 당황했어요. 미선 씨가 자수하면 우리도 다 끝이잖아요. 그래서요? 말렸죠. 하지만 미선 씨는 듣지 않았어요. 영희 씨도 미선 씨 편을 들었고요. 그래서 2사람도 죽인 겁니까? 이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뭡니까? 밀었어요. 순자 언니처럼요. 이철수 경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사람도 바다에 밀어 넣었다는 거군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김철민 씨도 인정했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이명자 씨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함께 밀었죠. 이철수 경감은 2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기지 않는 진술이었어요. 우정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혹시 또 다른 공범이 있나요? 정혜숙 씨는요? 아니요, 정혜숙 언니는 몰라요. 나중에 제가 전화로만 대충 얘기했죠. 자세한 건 말 안 했어요. 그럼 오직 당신들 2사람만 전부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이철수 경감은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시신은 어떻게 했나요? 3구 모두 바다에 던졌다고 했죠? 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시신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명자 씨와 김철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바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 묻은 건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 바다에 던졌어요. 하지만 이철수 경감은 의심스러웠습니다. 3구의 시신이 모두 사라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뭔가 아직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았어요. 해경을 다시 투입하겠습니다. 시신을 찾을 때까지 수색할 거예요. 지금은 못 찾을 거예요. 8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이철수 경감은 해경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됐어요. 잠수부들이 투입됐죠. 포항 앞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역시 불가능한가. 이철수 경감은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부가 그물에 걸린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천 조각이었습니다. 낡고해져 있었지만 명백히 옷감이었어요. 어부는 즉시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법의학 팀이 조각을 분석했어요. 이건 1990년대 스타일의 옷감입니다. 당시 여성복에 많이 쓰인 소재예요. 더 자세히 조사했죠.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DNA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희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이철수 경감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시신이 이 근처에 있을 수 있어요. 더 집중적으로 수색하세요. 수색 범위를 좁혔습니다. 옷 조각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를 집중 탐색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뼈였어요. 해저 바위 틈에 끼어 있었죠. 인골로 보입니다. 잠수부가 신중하게 인양했어요. 법의학 팀이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대퇴골입니다.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돼요. DNA는요? 추출 가능합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미선 씨와 일치합니다. 이철수 경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속 찾으세요. 세 분 모두 찾을 때까지요. 수색은 한 달 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발견이 있었어요. 두개골이었습니다. 김순자 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구의 유골 일부를 모두 찾아낸 거예요. 법의학 팀은 유골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두개골에 손상이 있어요.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자 씨 진술과 일치하네요.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했으니까. 네, 맞아요. 사인은 두부 외상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두 분은요? 대퇴골과 옷 조각만으로는 사인 특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증거가 모두 확보됐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이명자 씨와 김철민 씨는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죄명은 살인죄와 시신 유기죄였어요. 2002년 9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명자는 1994년 1월 1일 새벽 포항시 소재 여관에서 피해자 김순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이명자와 김철민은 공모하여 피해자 박영희와 최미선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습니다. 이후 두 피고인은 8년 동안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이명자 씨는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또한 박영희 씨와 최미선 씨의 경우도 정당방위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위협했고 피고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검사가 재반박했습니다. 우발적이라 해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더구나 시신을 유기하고 8년간 숨긴 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이에요. 박영희 씨와 최미선 씨의 경우는 더욱 악질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두 사람을 살해했어요. 이건 계획적 살인입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정혜숙 씨, 여관 주인, 식당 주인 등이 증언했죠. 유가족들도 법정에 섰습니다. 김순자 씨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어요. 친구를 믿었고 의리를 지켰죠. 그런 어머니가 돈 때문에 친구에게 살해당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박영희 씨의 남편도 증언했습니다. 아내는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가 입막음을 위해 살해됐다니 너무 억울해요. 최미선 씨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이명자 씨와 김철민 씨는 법정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왔을 때 이명자 씨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고였어요. 순자 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겁쟁이였어요.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웠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시신을 버렸고 다른 두 분까지 죽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8년 동안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세 분이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유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자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철민 씨도 일어났어요. 저는 아내의 남편이었어요. 아내를 지켜야 할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내를 버렸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어요. 범인을 처벌받게 했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범인 편을 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다른 두 분까지 죽이는데 가담했어요.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죠. 유가족 여러분,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김철민 씨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2002년 12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이명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철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돈과 두려움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살해했습니다. 더구나 범행 후 8년간 진실을 숨기며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명자 씨는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김철민 씨도 수감됐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2003년 봄이었어요. 유가족들은 세 분의 유고를 모두 수습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어요. 8년 만에 치러진 장례였죠. 김순자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진실을 밝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영희 씨의 남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비극적인 방식이었지만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입니다. 최미선 씨의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세 가족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한편 이철수 경감은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미제였던 사건이 마침내 해결됐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는 중얼거렸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보고서, 진술서, 증거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이철수 경감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포항 해변 사진, 여관 방 사진, 세 사람의 증명 사진.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000만 원. 지금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했던 거죠. 이명자는 그 돈을 지키려고 친구를 죽였어요. 김철민은 아내를 잃고도 범인을 도왔죠. 정혜숙은 진실을 알면서도 8년간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철수 경감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탐욕은 어떤 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은 보여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 바다가 보였죠. 파도는 여전히 철썩이며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 바다 어딘가에 세 사람의 한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2010년 김철민이 출소했습니다. 15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8년 만에 가석방됐어요. 그는 새 유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만 봤죠. 김철민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후 그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 홀로 살았어요. 매일 참회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명자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무기수로 복역 중이에요. 가석방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으며 지낸다고 해요. 매일 기도한다고 하죠. 새 친구를 위해서요. 정혜숙은 증인 신분이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몇 년 후 그녀는 작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이었죠. 지금도 그녀는 매주 교회에 나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새 친구의 명복을 빌면서요. 사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남았어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30년 우정도 1,000만 원 앞에서는 한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쉽게 깨지고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한번 저지른 잘못은 평생 따라다니죠. 이명자는 평생 교도소에서 살게 됐어요. 김철민은 자유의 몸이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혜숙은 침묵의 대가를 평생 치르고 있어요. 새 유가족은 아직도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1994년 1월 1일 포항 호미곶 해변. 그날 해돋이는 아름다웠을 거예요.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 배신과 거짓. 그것들이 모여 비극을 만들었죠. 지금도 포항 호미곶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새해의 소망을 빌면서요. 하지만 그 바다 밑에는 세 사람의 한이 잠들어 있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의 마지막 해돋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정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자는 양심을 버렸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김철민은 용기를 잃었고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됐죠. 정혜숙은 침묵을 선택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유가족들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8년 동안 기다렸고 마침내 진실을 찾아냈죠. 그들의 끈기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쉬운 길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옳은 길은 힘들지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1994년 포항 해돋이 실종 사건. 세 사람의 죽음과 두 사람의 배신. 8년의 침묵과 마침내 밝혀진 진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성공이 아니라 진실이며 편안함이 아니라 양심이라고요. 카메라 한 장이 모든 걸 바꾸지는 못했지만 진실을 향한 집념이 결국 사건을 풀었습니다. 30년 우정은 1,000만 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살아남은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돈과 우정 사이에서, 진실과 침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994년 포항 해돋이 실종 사건. 3명의 중년 여성이 사라진 그날부터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씨, 박영희 씨, 최미선 씨.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30년을 함께한 세 사람은 새해 첫날 포항 바다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실종 사건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계모임 돈 1,000만 원을 둘러싼 갈등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명자 씨가 그 돈을 허락 없이 사용했고 세 친구가 추궁했어요. 여관방에서 벌어진 다툼 끝에 김순자 씨가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명자 씨와 김철민 씨는 더 끔찍한 선택을 했죠. 시신을 바다에 버렸고 진실을 알게 된 박영희 씨와 최미선 씨마저 살해했습니다. 8년 동안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결국 진실을 밝혀내게 만들었습니다. 정혜숙 씨의 고백으로 수사가 재개됐고 치밀한 과학 수사 끝에 모든 것이 드러났죠. 이명자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철민 씨는 15년형을 받고 8년 만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오랜 관계라도 금전 문제가 끼어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30년 우정도 1,000만 원 앞에서는 한순간이었습니다. 둘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릅니다. 작은 잘못을 숨기려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처음 솔직하게 인정했다면 세 사람 모두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셋째,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과학 기술의 발전과 끈질긴 수사가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넷째, 침묵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혜숙 씨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8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도 유가족들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명자 씨의 탐욕이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김철민 씨의 두려움이 범죄를 방조했고요. 돈과 우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편안함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옳은 길은 힘들지만 결국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잘못된 선택은 쉬워 보이지만 평생 후회를 남깁니다. 지금도 포항 호미곶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희망을 품고 찾아오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바다 밑에는 세 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해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성공보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 편안함보다 양심이 우선이라는 것,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순자 씨, 박영희 씨, 최미선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으니 세 분 모두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명자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철민 씨처럼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지 않도록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항상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